여러분, 돈맥경화라.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돈다는 거잖아요. 묶여 있거나 혹은 들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요, 묻어둔 돈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돈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돌아야지 이게 경제가 쭉쭉쭉쭉쭉쭉 일어나고요. 예, 돈이라는 것은 돌아야지 실물 경제가 팡팡팡팡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통화성수라는 게 결국은 돈이 얼마나 도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인데 점점 떨어져요. 예,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5.5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 현재입니다. 1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돈이 1,000원이 풀리든 2,000원이 풀리든 1,000원이 풀려서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나와서 은행을 통해서 이게 자영업자를 통해서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몇 번에 굴러가면서 1,000원이 적어도 14,000원까지 지금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14,000원이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15,500원까지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안 들어와요. 이게 건너가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통화량은 최고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듣잖아요. 지금 통화량이 9월 통화량을 보면 3,744조 2천억 원입니다. 2016년 대비해 보면 1,354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돈을 뿌리니까 57.8%가 늘어났어요. 예, 이렇게까지 돈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돌지 않는다. 그래서 돈맥경화가 발생이 된다. 이러면 여러분, 시장의 위협은 저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돈이 돌지 않는 데다가 금리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벌써 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또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예요. 0.25가 올라갈지 0.5%는 빅스텝에 올라갈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는요, 0.25% 올라간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다가 한미 금리차가 너무 나서 우리에게는 더 충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0.5% 빅스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돈이 안 들어와서 경제가 점점 빙하기로 접어 들어가는데, 금리까지 올리면 이게 채권시장이 진짜 어려워집니다. 채권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채권시장 겨우 달래놓은 수준이에요. 겨우 달래놓은 수준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사채가 5.427%까지 평균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회사채가 5.427%지만 이대로 말입니다. 재벌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427%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왜요? 안 됩니다. 발행이. 왜 안 될까요? 아니 국채도 천지고 안전하잖아요. 국채는, 그죠? 그러다가 금융채도 천지고 심지어 특수채, 공기업의 채권까지도 지금 쏟아지다시피 하고, 거기에 금리가 6% 가까이 되는데, 한전채 금리 6%,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금리 6% 이렇게까지 주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SK가 발행한 회사채 사겠습니까? SK도 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전이 망하나요? 안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는 안 망해요. 그러니 채권시장에서는요, 그야말로 국채나 특수채, 공기업 채권을 특수채라고 합니다. 은행채, 여기가 싹쓸이에 가버려요. 싹쓸이에 가버립니다.
싹쓸이해 가니까 지금 금리 폭등에 자금난을 겪고 있잖아요. 재벌 기업까지도 이게 회사채 발행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SK 주식회사입니다. SK 주식회사는 재계 2위의 지주회사예요. 재계 2위의 지주회사에 회사채조차도 발행이 안 돼서 어음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음은 웬만하면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어음시장 안 들어가거든요. 일단 금리도 비싸고 평균금리가 지금 5.3%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비쌉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음시장에는 웬만하면 안 들어갑니다. CP시장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도 지금 들어가는 추세고 신용도가 낮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탄탄한 중소기업도 지금 채권시장에서 돈을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채권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조금 안정이 돼 있습니다. 10월 17일에 보면 금리에서 11월 17일 금리가 조금 안정화돼 가는 모양새죠. 국고채도 그렇고요. 국고채 지금 11월 17일 금리가 3.804%니까 조금 떨어졌으니까 안정이 돼 가는 추세예요. 그러나 이게 안정이 돼갈 조금 안정이 돼갈 뿐이지 극단적인 위기가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돌아올 회사채 만기가 어마어마해요. 내년 6월까지 돌아올 회사채 만기가 54조 282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들 입장에서는 채권이 돌아오면 이거를 연장을 하든가 연장이라는 게 차환입니다. 연장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못 갚으면요. 부도입니다. 부도입니다. 못 갚으면.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54조 282억 원 이거 부도 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부가 200조 규모의 거의 200조 가까이 되죠. 200조라는 게 정부가 직접 출연한 것이 50조 플러스 알파.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42조 한 5천억 원. 그리고 5대 금융 지주회사가 95조. 그럼 한 187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50조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이 알파까지 감안하면 200조 가량 된다고 보거든요. 200조 가량을 지금 긴급하게 투입한다고 하지만 이게 안정이 될까? 여기에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기업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워낙 퍼주기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공기업은요 경영 효율화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낙하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낙하산이. 그러면 경영 효율화라는 게 결국은 말입니다. 지금 공기업을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 채권 시장의 위기는 더 커질 거예요. 저는 공기업의 아주 강력한 이 조셉 슌페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파괴적인 혁신이.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말입니다. 또 낙하산을 내려보내서 여기를 또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끝이라고 봅니다. 저는 끝이라고. 제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요. 진짜 끝이 될 수도 있어요. 낙하산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낙하산의 단점은요. 자기가 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노조하고 타협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노조하고 타협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기본적으로 전문가는요. 한전이면 한전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거. 가스공사면 에너지 업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전문가들이 사장이 되는 거. 이런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게 그야말로 부실을 완강하게 털어냅니다. 자산을 팔아야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대로 놔두면 공기업의 어떤 특수체 때문에 회사채 시장
저는 박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말입니다. 채권은요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채권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뭐 3대 시장 이러면 채권, 주식, 부동산이잖아요. 그중에 지금 채권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 안 무너질까요? 예, 주식 시장 안 무너질까요? 저는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 기업들이 줄보도가 일어나고 기업들의 줄보도가 일어나게 되면 주식 시장의 타격도 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부동산이 또 시장에 막 쏠려 나오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까지도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쪽 한쪽이 터지면요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혼란이요? 부동산의 혼란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제가 오죽했으면 부동산도 거래 빙하기라는 말을 달았겠습니까? 빙하기. 지금 9월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 거래 건수가 594건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예, 우리나라 경우에 이 재산 정식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채권에 많이 투자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에 많이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이게 거래 절벽 내지는 거래 빙하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동이 없어 이동이. 이사가 안 가요 이사가. 예, 그리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동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동이 없으면 이게 전방산업도 무너지고 후방산업도 무너집니다. 전방산업이라고 하는 건설업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PF 대출 때문에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때문에 자금난 겪고 있거든요. 지방 건설사부터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게다가 지금 미분양까지 계속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예, 주력 건설사 롯데건설 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이동이 없기 때문에 이동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게다가 후방업체는 어때요? 후방업체. 후방업체는 뭐 예를 들어서 가구업체라든가 뭐 침대도 새로 들여놓고 뭐 인테리어 업체라든가 도배라든가 장판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주식시장은 지금 뭐 2,300을 넘어서 2,400, 2,50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기는 거기도 예, 거품이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우리 경제 괜찮을까요? 저는 이대로 가면 자산시장에 대충격이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올해 성장률이 뭐 예, 4분기에 0%만 성장을 하더라도 2.6% 성장률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2.6%. 예, 저는 그게 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6%를 달성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요. 돈맥 경화를 해결해 주는 거. 돈이 돌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것만이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은 더 어려워지니까 말입니다. 지금 예, 사회적 혼란,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겹치면요. 우리 경제는요. 진짜 채권으로 시작이 될지 예, 아니면 부채로 시작이 될지 그것도 아니면 부동산으로 시작이 될지 분명한 것은 예, 어디선가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최악의 위기가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지금 예,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예, 조금씩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늦어요. 아직도 늦습니다. 저는 만약에 자산시장에 대충격이 왔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어마어마하다. 예,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보다는 더 심각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위기 때 우리가 위기를 대응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현금이 중요하다. 현금을 쌓아가자. 지금 개인들만 현금을 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도 현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올 거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기회를 놓친다고 해서 다음 기회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기에는요. 현금을 쌓아가는 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